미친듯이 싸우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카프카스 지역, 그 땅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오래된 갈등,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정체성과 생존의 문제. 대체 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싸우게 된 걸까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갈등은 지리, 종교, 그리고 역사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두 나라가 자리한 카프카스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로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 세 나라에 낀 좁고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던 곳이었고 지리적으로도 여러 제국들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카프카스 남쪽에 인접한 아르메니아 고원은 현재의 아르메니아 전역과 튀르키예 동부 그리고 이란 북서부를 포함하는 넓은 고원지대입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고대로부터 이 지역에 살며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왔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주변 제국들의 침입으로 아르메니아 고원은 제국들의 분할 통제를 겪었고 결국 아르메니아인들은 오스만 제국의 동부와 페르시아의 북서부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세기 초 러시아 제국이 남쪽으로 세력 확장을 하면서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카프카스 지역을 차례로 정복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지역은 러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기독교의 분파인 러시아 정교회였고 남쪽에 있는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는 이슬람 국가였기 때문에 러시아는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종교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진 기독교 세력인 아르메니아와 자연스럽게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또한 아르메니아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서 차별과 박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러시아의 카프카스에 대한 세력 확장을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아르메니아인들을 국경 근처에 정착시키면 오스만 제국을 견제할 수 있는 완충 세력을 둘 수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기독교 동맹 강화와 국경 방어를 동시에 노리며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에 살던 아르메니아인들에게 같은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 땅으로의 이주를 장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새로 정복된 카프카스 지역으로 이동했고 예레벤과 나이체반, 카라바흐 등지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래 이슬람계가 많던 지역에 기독교계인 아르메니아인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두 민족이 한 지역에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아르메니아인들은 큰 비극을 맞이합니다. 러시아령 카프카스로 이주하지 못한 아르메니아인들은 전쟁 중 러시아를 덮는다는 이유로 의심받기 시작했고 이에 오스만 제국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을 강제로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과 고문으로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인 아르메니아 대학살이 일어나며 약 100만 명이 넘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역사의 아픔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아르메니아인들은 생존 그 자체를 민족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기 시작했고 오랜 갈등 속에서 무슬림에 대한 불신 또한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가 바뀌면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각각 소련으로 편입되었고 이후 두 나라는 소련의 지배 아래 들어가 표면적으로는 잠시 평화를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얇은 얼음 위와도 같았습니다. 스탈린은 카프카스 지역의 민족을 통제하기 위해 일부러 복잡하고 불안정한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인구가 다수였던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아제르바이잔 자치주로 편입시킨 것도 모자라 아제르바이잔과 본토에서 40km 떨어진 나흐츠반 지역 또한 아제르바이잔 자치주의 월경지로 만들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역사적으로 아르메니아 문화의 영향권에 속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인들은 소련에 강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스탈린의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었는데 사실상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문화권이 뒤섞여 있어 두 나라 간의 경계를 명확히 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아르메니아인이 많은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일부러 아제르바이잔 자치주에 편입시킴으로써 모든 민족 갈등을 나고르노 카라바흐에 집중시켰기 때문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모든 민족 갈등을 소련 중앙정부가 비교적 쉽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흐츠반 지역은 아르메니아 문화권 내에 있었지만 19세기 말부터 아제르바이잔계 인구가 우세해졌고 무슬림 국가인 이란과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나흐츠반을 같은 무슬림 국가인 아제르바이잔 소속으로 두는 것이 소련의 남서부 국경을 안정화시키는 데 유리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균형을 맞춘 듯 했지만 이 구조는 두 나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1988년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에도 계속되었고 1994년이 돼서야 겨우 정전협정이 체결됐지만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인들은 독립을 선언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지만 아르메니아가 승리해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사실상 지배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는 독자적으로 아르차흐 공화국을 선포했는데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지배국인 아르메니아 정부도 공식적으로는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 지역은 아르메니아가 시료 지배했습니다. 그러던 2004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군사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르메니아군 대위 구르긴 마르갸란이 아제르바이잔군 대위 세필로프에게 도끼로
살해당했고 세필로프는 헝가리 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8년 뒤 아제르바이잔의 요청으로 수용자 이송 협약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됐는데 헝가리는 세필로프가 아제르바이잔에서 다시 복역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헝가리의 형을 존중하지 않았고 세필로프를 사면하며 영웅 대접을 하는 것도 모자라 포상금과 주택은 물론 심지어 소령으로 진급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고 아르메니아 대통령 세르지 사르키샤는 세필로프를 송환해준 헝가리와의 외교를 단절했습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벌어진 전쟁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이 이스라엘, 튀르키예,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받으며 나고르노 카라바흐 대부분의 영토를 되찾으며 승리했고 아르메니아군은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양국의 적대감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지만 국제적인 지원은 없었고 양국은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아래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지금도 나흐치반은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로 남아있지만 아르메니아와의 국경이 닫혀있어 본토와 단절된 상태이고 양국 사이를 잇는 통로 문제 역시 새로운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두 나라는 완전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오랜 세월 쌓인 감정과 복잡한 지정학적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가 역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국경선과 자치지역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갈등은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 보다는 수백 년간 이어진 제국의 통치, 종교의 차이, 그리고 얽혀버린 국경이 만들어낸 역사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갈등과 분쟁, 양국은 복잡한 역사적 경로를 걸어왔고 두 나라 간의 평화가 정착하려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